안녕하세요. 네, 오픈하우스 서울의 임진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이제 국악이니까 아마 그동안은 건축가분들을 많이 만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건축 저널리스트이자 기획자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건축 전문 기자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시나 그 책이나 아니면 여러 이벤트, 포럼 같은 거를 건축을 가지고 이제 기획을 하는 기획자로 봐주시면 되고요. 이제 오늘 소개할 거는 이제 오픈하우스 서울인데요. 혹시 오픈하우스 서울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혹시 오픈하우스 뉴욕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뉴욕이나 런던에서 열리고 있는 도시건축 축제인데요. 오늘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이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어떤 사람인지 간단하게 말씀드려야 좀 이야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 전문기자로 출발을 했고요. 건축을 전공하고 건축 이론을 전공을 하고 나서 C3 코리아 스페이스와 같은 이제 건축 전문지를 지에서 건축 기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2010년부터 독립을 해서 해외 매거진에 한국 건축에 관한 기사를 써왔고요.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된 중요한 계기들이 좀 있었어요. 제가 공간 500호 기념식 때 팀장을 맡고 있었는데 그때 특별한 이벤트를 기획을 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공간 사옥이죠. 구사옥과 신사옥이 있습니다. 근데 당시 이제 건축에 대해서 관심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관심이 많은 분들도 계셨지만 건축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잘 다뤄진 적이 그렇게 많지 않은 시기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500호를 기념하기 위해서 공간을 어떻게 다루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그때 생각했었던 거는 당시 이명호 작가와 한성필 작가처럼 건물을 배경으로 해서 뭔가 이제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건물의 내부를 가림막으로 투영을 하거나 하는 작업들을 가지는 이제 작가들과 협업을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한성필 작가는 원래 나무나 생명체 뒤로 흰 가림막을 이제 친 다음에 그 프레임 안에 들었는데 이제 공간 건물을 대상물로 잡아서 큰 프레임을 치면 어떨까, 누구나 담아가면 어떨까 했지만 제작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결국 한성필 작가와 가림막 작업을 했어요. 당시에 이게 뭐냐면 공간은 외부에서 누구나 다 보셨는데 내부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그 내부의 공간을 정밀하게 찍어서 외부에 한번 노출시켜보자 가 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보면 저 공간 안에 저렇게 펼쳐져 있어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걸 설치를 했어요. 고해상도 프린트를 하고 가림막천으로 했는데 이 담쟁이 벽돌 건물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때 제가 팀장이었었는데 저러다가 벽돌 건물 무너지면 나는 어떻게 하지? 라는 그 조바심에 떨었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그래서 실제 결과물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노출을 시켰습니다. 이때가 2009년도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을 지나는 특히 현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안국역을 지나는 분들은 저게 뭐가 걸려있는데 저게 그 내부인가 보네 라고 하면서 흥미롭게 좀 지나쳤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을 가지고 건축계에서는 굉장히 진지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회랑 어떻게 소통을 하지? 일반 사람들과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어떻게 나누지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좀 각성을 하게 된 계기였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독립을 한 게 2010년이었는데 결국 저의 작업이 글을 쓰고 그 다음에 큐레이팅해서 전시를 기획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디팅, 그러니까 책을 만들고 이런 작업들의 연장선에서 도시와 건축이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 책들을 기획을 했고요. 주제를 가진 컨셉북을 만들기도 했지만 건축가의 모노그래피라고 하죠. 작품집을 기획을 하기도 했고요. 공공 프로젝트에 대한 책을 기획해서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간을 이제 독립해서는 주로 해외 매거진에 글을 썼어요. 왜냐하면 아직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 건축이 잘 안 알려진 시기이기도 했고 최대한 많이 알리기 위한 노력으로 이제 주로 해외 매거진에 글을 썼습니다.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의 보이드 전시에 이렇게 작가로 이제 참여하기도 하고요. 직접 전시를 기획해서 이제 DDP에서 조병수 최욱에 대한 2인전을 공동 큐레이터로 기획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해마다 2년마다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가 열리고 있는 거 아시죠? 이제 올해는 해도익이 총감독인데 저는 바로 이전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에서 총감독 조병수님이시고 건축가이셨고 저는 이제 게스트시티를 맡아서
도시 건축에서 그라운드 레벨의 변화, 밀도를 가지고 전시도 기획한 적이 있습니다. 포럼이나 이벤트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모이게 하는 건축이나 도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들을 만들어 왔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이 왜 오픈하우스 서울을 했지? 라는 이야기를 오늘 들려드릴까 하고요. 오픈하우스 서울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아까 아시는 분이 없어서 제가 조금 설렙니다. 왜냐면 할 이야기가 많을 것 같아서 너무 이제 아시는 분이 많으면 이렇게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오픈하우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축제가 있습니다. 전 세계 56개 도시에서 열리는 도시건축 축제이고요. 하나의 플랫폼으로 작동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뉴욕이 가거나 런던을 갔을 때 관광 가면 건물에서 배경으로 사진 잘 많이 찍으시죠. 그런데 유명한 성당이나 이런 데는 안을 들어갈 수 있는데 기업의 사옥이나 아니면 개인의 집은 그냥 외관만 찍으시잖아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각 도시에서 그 건축물을 문을 활짝 여는 시기가 있습니다. 10월 대부분은 둘째 주 정도인데 그때가 그러니까 뛰어난 건축물들의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오픈하우스 프로그램이 전 세계 56개 도시에서 열려요. 런던에서 시작을 했고 뉴욕에서도 10월 달에 열리고요. 굉장히 유명한 도시들 시카고나 취리히나 뭐 여러 도시들에서 다 열리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때 맞춰서 여행을 가신다. 꼭 오픈하우스 프로그램을 검색을 하셔서 가시면 건축을 더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왜 했느냐가 결국 출발점인 것 같아요. 근데 출발을 했을 때 그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주제가 이번에 이제 특강의 세 번째 파트가 도시 이야기도 하죠. 근데 도시 환경은 우리에게 어떤 경험을 주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건축을 여러분들이 보러 다니시잖아요. 근데 건축은 건축물대로 따라 보시고 도시 이야기는 도시 이야기로 따로 이야기를 해요. 그 접점이 잘 같이 이야기되는 경우가 좀 드뭅니다. 근데 도시와 건축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지칭하는 말이 built environment라고 해요. 건조 환경인 거죠. 사람이 만들어낸 환경을 도시와 건축 통합해서 보는 관점이고요. 그걸 우리가 일상에서건 어디를 움직이건 다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감동을 느낄 수 있는가, 그걸 통해서 어떤 예술 경험을 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벌써 9강까지 오시면서 도시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으시고 건축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문학적 배경이나 지리적 배경, 도시계획, 건축물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건축물은 사실 그 일부거든요. 아주 작은 포션이지만 작은 부분이지만 건축을 설계할 때 건축가들이 도시를 읽고 시작을 합니다. 그 도시의 환경을 읽고 도시의 맥락을 읽고 거기에 대응하는 태도로부터 건축이 출발하기 때문에 건축을 읽는다는 거는 그 도시의 어떤 맥락을 읽는 거에 가장 밀접하게 담겨 있죠. 그래서 건축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거는 그 도시의 역사로 이해하는 거지만 한 시대의 배경과 문화적 역량, 산업 기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는 행동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도시를 얘기할 때 굉장히 넓게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살고 있는 환경, 내가 출퇴근하는 거리, 아니면 내가 동네에서 거닐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또 서울시에서 많이 짓고 있는 많은 건물들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이해와 개입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눈을 열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도시를 활용하는 우리의 전략 해서 도시의 문턱을 낮춰서 건축을 만나다가 저희의 캐치프레이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우리는 건축을 봐야 되지? 근데 저는 이제 이 강의를 이렇게 굉장히 긴 강의를 신청하신 여러분들은 이미 충분히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 환경을 이해하는 것이자 공간예술을 경험하는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빌트 인바이러먼트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다면 건축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술이나 음악이나 여러분들이 예술을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그 원본을 봅니다. 전시를 가도 작가의 원본 그림을 보고요. 그 다음에 무용을 보더라도 무용수의 몸짓을 보시잖아요.
근데 건축은 늘 딜레마를 가지고 있어요. 건축 전시가 열리는데 거기는 원본이 없어요. 건축물을 가져다 놓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니스 비엔날레라고 이제 최근에 오픈을 했는데 해마다 2년마다 열리고 있는 세계적인 비엔날레 그 운영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건축은 늘 딜레마를 가지고 있다. 오리지널 작품을 모아서 감상하고 즐기기 어렵고 전 세계에 흩어진 거대한 구조물을 옮겨 올리도 만무하다. 우리는 언제나 축소된 모형이나 도면, 사진을 통해서 건축 프로세스와 결과물을 대신한다라고 해서 그런 건축 경험에 대한 아쉬움을, 어려움을 이야기하기도 했죠. 그런데 그래서 더더군다나 그런 이유로 건축을 경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게 3차원 공간을 사람의 몸으로 경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역설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픈하우스 축제는 뭐냐면 건축을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도시가 무대가 되고 건축이 주인공이 되고 시민이 주체가 되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축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답사도 많이 다니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답사를 지역의 테마를 돌아서 뭐 이렇게 점 찍듯이 하나의 루트를 가지고 다니실 때도 있고 어떤 건축물 내부를 이렇게 투어를 하시는 경우도 많으시죠. 투어를 다닐 때 직접 그 공간을 경험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면서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건 뭐냐면 3차원 공간 안에서 나의 감각을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간이라는 건 결국은 나의 몸이 기억하고 나의 감각이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직접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오픈하우스 축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런던에서 시작을 했어요. 한 30년 전쯤에 시작을 했고 초기만 하더라도 그랬대요. 아, 이런 축제가 어떻게 성공해? 뭐 이렇게 다들 이게 가능하겠어라고 했지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인기 있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여기에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어떤 건축물을 문을 열지라고 했을 때 약간의 계몽의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건축이란 무엇인가, 우리 시대의 건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화두를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뛰어난 건축물이기도 하지만 문제작이기도 하고 혹은 우리 시대에서 고민해야 할 지점들은 뭐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시민들한테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 영역에 대한 접근성을 좀 강화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건축이나 도시 디자인을 경험하면서 도시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건축물이 어떻게 무엇을 고려하고 지어지는지를 인식하는 과정을 제공을 하고요. 무엇보다 좋은 공간은 가보면 감탄이 나옵니다. 그래서 좋은 공간을 경험하는 것 자체가 예술 경험이고요. 그러면 이제 오픈하우스 서울은 언제 시작했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오픈하우스는 늘상 답사의 형식으로는 있었습니다. 건축가거나 건축 준비 이제 학생이거나 어느 건물을 직접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건물들을 직접 가보죠. 그런데 사회적으로 보면 우리는 남의 공간에 가는 게 쉽지는 않아요. 한국 사회는 특히. 그래서 2010년도에 더군다나 그 전후를 보면은 건축을 이야기를 할 때 부동산 외에 건축을 문화의 영역으로 다루는 게 충분치는 않았어요. 그전에는 건축은 언제나 부동산의 영역이었고 신문 기사에서 건축물을 얘기할 때 어떤 수식어가 붙냐면 최고, 최장, 뭐 아니면은 뭐 이런 거 수식을 정량적인 수식어들이 항상 붙죠. 그래서 건축을 이야기할 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가 이제 잘 나오지 않는 거죠. 혹은 아니면 대리석을 유럽산 대리석을 썼다. 아니면 어디 제품들을 써서 굉장히 럭셔리하다를 강조한다거나 그래서 건축 문화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충분히 고민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2010년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서울신청사가 가림막을 벗어 던졌어요. 그랬더니 온 사방에서 자화자화하면서 저 건물 너무 흉하다. 지금 메뚜기 눈 같은 게 뭐냐? 헤어 드라이기 아니냐라는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요. 누구나 다 한마디씩 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나 반가웠어요. 뭐냐면 도시의 건축물에 대해서 이게 나와 상관없는 게 아니라 나 저거 마음에 들어 안 들어를 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말을 쏟아내기 시작한 신호처럼 느껴졌어요. 저에게는. 그래서 사실 시청사에 대해서는 뭐 한 시간을 빌어서 따로 이야기를 할 만큼 이야기가 할 거리가 많지만 이게 어떤 사람들의 도시에 대한 환기도 되고 건축에 대한 환기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 연달아서 DDP가 문을 열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건물이거든요.
단일 평당 단가도 제일 비싸요. 근데 이번엔 비싸게 지었다고 또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어쨌건 완성도가 높은 DDP를 보고 사람들이 그 공간에 대해서 이제 말하기 시작하고, 또 당시에 뭐 세종시가 건설이 되면서 사회적으로 건축 도시에 대한 이야기가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공공건축물에 대한 관심이 무르익었다라는 신호로도 보였고요. 당시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돌아가신 구본진 기자님이 땅콩주택이라는 걸 쓰면서 이제 지금 얘기하니까 되게 새삼스럽지만 전세값 4억 원으로 내 집을 가질 수 있다. 굉장히 비현실적인데 지금에 와서는요. 근데 당시만 하더라도 평균 전세값 3억을 가지고 두 집이 같은 대지를 쓰면 주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게 돌풍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면서 아파트가 아닌 다른 주택에 대한 대안을 사람들이 이제 모색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한국 사회의 건축 문화라는 거에서 삶의 방식에서 내가 집을 선택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신호들도 읽혔고요. 그 당시에 또 이제 물론 전문적인 영역이기도 했지만 아파트에 대한 논의도 왕성했어요. 아파트 단지에 대한 논의나 그리고 어떤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아파트 단지에 의존한 방식이 얼마나 우리 도시에 이제 폐쇄적인 걸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한 논의도 많이 있어서 사회 시스템적으로 건축에 대한 도시에 대한 논의가 약간 관심이 높아졌구나를 저는 좀 체감을 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도시나 건축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가 이제는 작동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픈하우스 프로그램은 뭐냐면 평소 방문하기 힘든 장소를 한시적으로 개방을 해요. 이거는 사적 공간을 공적 공간으로 전환하는 거고요. 상업 공간을 비상업 공간으로 전환하는 거고, 도시 공간을 일시적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걸 왜 하냐? 좋은 건축물이 사적 영역이 많아요. 개인의 집이라든가 기업의 사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평상시에는 공개가 되지 않고, 공공건축물은 좀 오픈이 잘 되죠. 문화재도 그렇고요. 그래서 누구나 한 번쯤 그 건물이 굉장히 잘 지어졌다고 하는데 내가 가볼 기회가 없구나 라는 게 아니라, 도시에 이제 문을 열어서 그걸 경험하게 하고, 뛰어난 건축물들, 좋은 건축물들이 어떤 걸 공을 들였나를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해보겠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오픈하우스 서울에 아까 말씀드린 문을 연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청탁을 다 돌려서 한 번만 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리는데, 그럼 무조건 문을 여는 게 목적이냐? 아닙니다. 저희의 1차적인 목표는 사적 영역의 보호예요. 그분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게 가장 1순위입니다. 모든 프로그램 기획에서. 이거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한국 사회는 한 번도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은 적이 없는 사회입니다. 7, 80년대는 거리건 도로건 골목이건 거기가 우리 집 안방과 차이가 없을 정도로 공개된 사회였고요. 이게 너무 급격하게 산업화가 되고 급격하게 밀도가 높아지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폐쇄적으로 바뀌었어요. 아파트의 거실이 어느 누구하고도 통하지 않습니다. 아파트의 거실에 대한 묘사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묘사가 뭐냐면, 가장 게으르고 나태한 공간이라는 표현이에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난닝구를 입고 뒹굴 수 있는 우리들만의 쉼터예요. 그럼 이걸 왜 이야기하느냐? 사실 이제 네덜란드 이야기를 좀 해야겠는데요. 죄송합니다. 슬라이드 순서를 제가 깜빡했네요. 결국은 뭐냐면 도시의 중간 영역이 필요하다라는 게 오픈하우스 서울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도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이 굉장히 분리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게 맞을까? 우리는 도시에서는 익명성으로 내가 주인도 아닌 것 같고 내 것도 아닌 것 같은 공간에 뭔가 타자된 상태로 떠다니다가, 내 집에서는 우리 가족과 나만을 위한 공간으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분리된 게 과연 맞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의 중간지대가 조금 확보되는 것이 우리 도시이다, 우리의 삶에서 좀 더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네덜란드 집들이 1층에는, 물론 전에는 모든 전층이라고 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고, 1층 길가에서는 커튼을 치지 않는답니다. 일반 공간이 아니라 집에서요. 청도교를 기반으로 한 사회였기 때문에 굉장히 한마디로 1층에서 집안을 커튼을 치고 가리잖아요. 저 집은 수상해, 뭔가 있어, 감추는 게 있어, 구린 게 있나 봐 라고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1층에서 모든 창문이 활짝
열린다는 건 뭐냐면 1층에서 생활할 때는 난닝구 안 입는 겁니다. 그냥 편하게 있는 공간이 아니라 질 가는 사람과도 인사 나눌 수 있고 내가 그 공간에서 준 반공공 영역에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이제 쇼킹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례와 봤을 때요. 근데 한국에 그런 사례가 딱 하나가 있어요. 판교주택인데요. 케이브하우스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판교주택 많이 보셨죠? 뭐냐면 판교주택에 담을 세우지 않게 그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모든 집들이 길가에 등을 졌어요. 그래서 모든 마당들이 안에 있고요. 창문이 바깥에 난 게 조그맣습니다. 그런데 케이브하우스는 뭐냐면 여기 가운데 요 동그란 부분이 뭐냐면 거실의 창이 오픈이 돼 있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건축가 김광수라는 이제 건축가분께서 건축주한테 제안을 해서 이렇게 틀어놔도 이렇게 밝게 해놔도 그러니까 투명한 유리로 해놔도 생각보다 불편하지 않을 거다. 대신에 이제 약간 직접적으로 안 하고 약간 반 정도도 안쪽으로 들어가 있죠. 완충지대를 만들어주되 안에서 보면 외부가 그냥 편안하게 열려 있어요. 개방감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런 공간들을 많은 시도가 한국에도 없지는 않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집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아파트가 너무나 쾌적하고 기밀하고 편리하게 발전을 하면서 폐쇄적인 공간이 주택이 만들어진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교류를 하는 공간이거나 사실 요즘은 집에도 초대하는 경우가 많이 없죠. 점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교류하는 공간도 아니고 개인의 잠자는 공간 혹은 쉬는 공간, 내가 늘어지는 공간, 내가 가까워지는데 어쩌면 그 중간지대가 굉장히 많이 더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럼 건축을 어떻게 볼 것인가 예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좋은 건축이란 무엇인가 혹은 우리가 건축이나 도시에서 어떤 논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일했던 건축 저널의 출발이 C3 코리아라는 곳인데요. 저는 거기에서 건축가 특집을 했습니다. 이제 건축가 한 사람을 작가론으로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영화 감독을 볼 때 봉준호에 대해서 봉준호의 세계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박찬욱의 세계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듯이 건축가를 하나의 작가로 보는 접근을 말하는 건데요. 이럴 때 던지는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자신만의 건축 어휘가 있느냐, 그 다음에 독창적인 제안을 하고 있느냐, 전통 건축에 대한 해석이나 맥락을 잇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져서 이야기가 끌어올려지는 건축가들을 다뤘던 거예요. 건축 저널에서 다루는 하나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작가주의를 좀 옹호하고 있습니다. 건축가들이 뛰어난 건축들이 굉장히 많은데 건축가들의 또 성향이나 다루는 시장도 달라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건축가들은 건축을 건축사적 규율에 맞춰서 혹은 건축에 자신만의 어휘를 가지고 치열하게 자신의 건축을 만들고 있는 건축가를 주목을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출발점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건축을 소개하는 건축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하우스 서울 그래서 프로그램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작가주의를 옹호하기 때문에 해마다 건축가 한 명을 정해서 그 건축가를 심도 있게 조망을 합니다. 그게 건축가 특집이고요. 건축물의 문을 여는 프로그램은 건축 오픈하우스입니다. 그리고 건축가의 사무실을 문을 열어서 건축가를 만나보는 게 오픈 스튜디오이고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어떤 테마를 정해서 접근하는 게 스페셜 프로그램입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그래서 해외는 이렇게도 안 가고 오픈하우스 오픈 스튜디오로 끝나요. 근데 저희는 이제 조금 더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해마다 어떤 건축가를 이야기해왔냐. 이제 최욱 소장님, 황두진 소장님, 김찬중, 조병수, 정재현, 그리고 젊은 건축가인 코어 건축, 그 다음에 조경가 정영선 선생님도 다뤘고요. 작년에는 건축가 김정임 소장님을 다뤘습니다. 이제 스페셜 프로그램은 여러 주제들인데 주로 도시 이슈랑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최근의 사회적 이슈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건축 주제로 우리가 흥미롭게 바라볼 수 있는지, 그리고 지역을 엮을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약간은 투어 형식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그 건축물들만 엮어가지고 소개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주제를 많이 했어요. 근대만 엮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종교건축만 엮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상가건 아파트만 투어를 하기도 하고, 오늘의 한옥을 얘기한다거나 대학교의 초기 원형들을 좀 찾아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식들로 저희가 해마다 주제를 정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서진학교가 지어지기 전에 특수학교에 대한 논란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있을 때는 미랄학교와 서진학교를 오픈하우스로 엮어서 특수학교가 지역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도 했듯이 해마다 그런 건축적 이슈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픈하우스는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물에 직접 방문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기준, 적어도 건축 저널에서 저는 이제 독립을 했지만 이제 건축 공간지와 같은 정론지에서 논의되는 건축의 기본을 가졌다고 논의되는 건축물들을 대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건축물을 좀 더 조망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공공건축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직접, 시민들이 직접 가장 이용하기 좋고, 지금 저희가 있는 곳도 공공공간이자 종교공간이지만 지역에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공간들을 주목을 하거나 주제별로 사회적 이슈를 갖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환기시키는 여러 주제들을 잡고 있습니다. 오픈 스튜디오는 이제 건축가나 예술가, 디자이너 스튜디오는 창작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직접 그 공간에 가서 건축가의 작업도 보고, 그 다음에 그 공간에서 추구하는 이제 부분들이 무엇인지 건축가랑 직접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작업입니다. 이제 말 그대로 서울 곳곳에서 열리잖아요. 그러면 이거 프로그램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바로 진행요원들이 함께 합니다. 이게 저희 첫 번째 진행요원 분들 사진인데요. 제가 이 사진을 왜 좋아하냐면 오픈하우스 서울이 잘 안 알려졌을 때 자발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표정이나 그런 것들이 너무나 저에게는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너무나 좋았어요. 근데 물론 외국은 벌런티어라고 해서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는 비용을 지급을 합니다. 그 프로그램별로 지급을 하고 있고, 그래서 벌런티어라고 하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진행요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어쨌건 현장에서 이제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고요. 이렇게 티셔츠를 입고 현장에서 각각 만납니다. 저희가 2019년까지는 이렇게 가이드북도 만들었어요. 각 건축물마다 간략한 설명들, 그러니까 건축물이 왜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담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는데,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현장 프로그램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없어지기도 했지만 요즘은 환경 이슈 때문에 이런 가이드북 대신 웹사이트를 통해서 더 자세한 정보를 전달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열심히 이제 현장에서 보시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이제 오픈하우스 프로그램들 어떤가 했는지 좀 보여드릴 텐데요. 저희가 서울의 100년 된 하수구부터 벌집이나 뭐 사업까지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이제 여기는 왼쪽 편은 서울의 100년 된 하수구예요. 이거 아시는 분 계신가요? 하수구를 들어간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진짜 하수구 물이 흐를 줄은 모르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와서 저기 들어가는 입구가 을지로입니다. 을지로에서 장비를 풀 장착을 하고 들어가는데 을지로만 하더라도 발목까지는 하수구가 흘러요. 그래서 마스크까지 다 착용을 하고 들어가면 가운데쯤에 검해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원형의 벽돌로 된,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원형 하수로가 나타나면서 그때부터 이제 땅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걸 딱 지나서 나오는 공간, 저 잔디밭 있죠? 저기가 어디냐면 서울시청 광장입니다. 을지로를 통과해서 하수구를 거쳐서 이제 저기로 나오면서 이제 사람들이 경험을 했는데,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정말 충격적인 경험이다. 서울의 도시, 안 보이는 도시에 하수구를 들어가는 건 누구도 경험하기 힘든 경험이다. 그러나 2번은 안 하겠다. 그래서 대신 내 친구한테는 권하겠다. 나만 당할 순 없다라는 리뷰를 많이 남겨주셨고요. 이제 오른쪽은 이제 B2X라고 해서 이제 조병수 건축가분의 청담동 건물이에요. 청담동 땅이 얼마나 비쌀지 아시죠? 근데 건물의 반을 쭉 잘라서 그 가운데 바람길 통하고 사람들이 이제 쉴 수 있는 저런 데크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공간들을 직접 방문하고요. 여기는 어디냐면 구로의 벌집을 혹시 아시나요? 옛날에 이제 노동자들이 이제 집을 구하기 어려울 때 한마디로 벌집처럼 다닥다닥 붙은 방이 있고 가운데 마당에서 같이 세수하고 같이 씻고 하는 구조를 벌집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 벌집의 공간이 리노베이션을 하니까 공동체가 살기 너무 적당한 구조가 된 거죠. 정원은 이제 중간 부분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앉아서 이야기도 나누고, 개별 개별 방은 리노베이션을 했으니까 씻는 공간 안에서 다 해결하고, 그래서 이런 샘플 사례를 이제 직접 방문을 하기도 했고요. 여기는 이제 부암동에 반개 윤흥열 별서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흥열이라는 이제
당시 약간은 친일파죠. 이제 그 사람이 서울에 이제 전염병을 피해서 별장으로 지은 곳인데 근대 벽돌 건물과 한옥이 결합한 독특한 사랑채가 있는 공간이고요. 원래는 이건창호 회장님 댁이에요. 그러니까 방치된 한옥을 이건창호 회장님이 사비를 들여서 다 고쳤고요. 근데 이제 돌아가시면서 지금은 이제 다른 곳에 임대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해마다 오픈하우스 서울에서 문을 열게 지금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곳은 아마 이제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드라마 미생 아시죠? 미생이 서울역 앞에 있는 그 커다란 100m짜리 그 대우 빌딩이죠. 그 건물에 옥상에서 매번 많은 대사들이 읊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건물이 갖는 상징성이 있어요. 서울에서 100m 이상의 길이를 가진 3호동 공간이 유일합니다. 왜냐하면 법규가 바뀌어서 더 이상 100m 길이의 평면을 이제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70년대 후반 그때 만들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그 공간이 만들어졌고 그걸 리노베이션한 게 김정임 소장님이시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공간을 다 둘러보고 상부의 옥상까지 발코니까지 들어오는 건데 여기 오신 분들은 사실은 미생 팬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이제 드라마 속 캐릭터들을 가지고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는 이제 돌아가신 박서보 선생님의 그 기지라는 박물관이고요. 평소에도 오픈하우스 성격의 투어 프로그램은 있습니다. 근데 이전은 많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직접 살아계셨을 때는 이용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픈하우스 서울 때도 이렇게 문을 열어줬는데 건축가 조병수 소장님이 설계를 하셨고 앞에는 조경은 정영선 선생님이 하셨는데 여기 레일 보이시죠? 이게 코너예요. 유리로 된 코너인데 이 코너가 완전히 열리면 내외부 경계가 완전히 사라지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들을 직접 경험을 하게 하고요. 저희가 이제 어린이 친화적인 프로그램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미성년 자녀들은 1명 정도는 데리고 오실 수 있게 양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공간을 굉장히 잘 누리는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요. 다만 공간이 매우 미끄럽거나 위험한 공간은 이제 동반이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렇게 집에 거실에 앉아서 다 같이 모여서 이 집에 대한 이야기를 듣거나 왼쪽은 미랄학교예요. 건축가 유걸 선생님이 설계한 특수학교고 오른쪽은 이제 대선 제분의 옛날 공장인데 지금은 한창 리노베이션 중인데 그 공장 건물에 바로 폐허 직전의 공간을 직접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픈하우스 서울은 이렇게 문을 여는 것뿐만 아니라 콜라보레이션도 많이 했는데요.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이나 서울건축문화재 디자인재단 여러 프로그램들과 협업 프로그램도 해요. 이건 뭐냐면 아까 이제 전시로도 소개했었던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 저희가 보이드 전시에 참여도 하면서 이런 오픈하우스 프로그램도 했는데 바로 기무사 옥상입니다. 그래서 기무사 옥상은 평소에 지금은 개방을 부분적으로 하는 건 알고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개방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옥상에서 캠핑 후원을 받아서 거기서 캠핑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던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역시 기무사 옥상인데 곽재식 작가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요즘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유명해지시진 않아서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모실 걸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뭐냐면 미스테리아라는 잡지에서 정기적으로 기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분을 모셨던 이유는 도시 괴담을 기무사 옥상에서 듣자. 한밤중에. 그래서 밤에 이렇게 모여서 덜덜 떠는데도 모포 뒤집어 쓰고 도시괴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습니다. 이제 DDP 프로그램은 저희가 많이 했었는데요. 5주년 때 이제 스페셜 투어로 했고요. 여러분들 DDP는 항상 굉장히 매끈한 표면과 외부 공간, 아름다워 이런 것만 보셨잖아요. 근데 저희의 목표는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보기 위해서 거대한 풍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이면을 들여다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고 이 스페이스 프레임이라고 불리는 이 구조물을 직접 볼 수 있는 공간들을 직접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옥상을 올라갔어요. 원래는 자아디드가 초반에 이 건축물을 기획을 했을 때는
땅과 건축이 하나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면에서부터 지붕까지 사람들이 끌어올려져서 자유롭게 공원처럼 거니는 것, 굉장히 유기적인 건축을 생각했는데 아트홀의 높이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건물의 경사도가 지붕 경사도가 생각보다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건축가의 의도는 실현되지 않고 지붕에서 올라가지 않는, 그러니까 일부에서만 멈추는데 5주년 때 그런 스페셜 프로그램으로 그 건축가가 생각했던 지붕의 경험을 해보자 라고 해서 안전장치 착장을 하고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을 했습니다. 회차는 한 번밖에 안 했어요. 근데 이게 반향이 좀 커서 나중에 10주년 때 다시 한번 하고, 이제 이후에도 저희가 아예 작년에는 브랜딩을 해서 루프탑 투어라는 상품 개발을 저희가 직접 참여해서 이렇게 로고 제작을 하고, 이렇게 안전장비도 다 아이덴티티 부여를 하고, 안내문도 잘 준비를 해서 공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변 도시들, 사실 완전히 폐쇄된 설비 공간을 이렇게 공간도 디자인을 다시 해서 정리를 해서 지금도 사실은 마감이 됐지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설 운영이 이제 상반기 운영까지는 6월 초까지 끝나고, 아마 장기적으로는 이 프로그램을 개발을 잘 해놨기 때문에 하반기 혹은 내년 상반기에는 상설 운영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다만 70세 이상은 안전 문제로 못 올라가시는 걸 알고 있고요. 그리고 몸무게가 100kg 이상은 또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또 안전 문제로 좀 어렵고요. 이 안전고리가 착용의 사이즈가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거에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께서는 내년에 꼭 한번 DDP 재단을 통해서 경험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와 협업에서는 뭘 했냐면, 도시의 또 다른 영토라고 해서 대사관들의 문을 열었어요. 사실 대사관처럼 제일 가기 힘든 곳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 땅이니까, 서울에 있더라도. 그래서 이제 협업으로 했는데 가장 인기 있는 게 바로 프랑스 대사관입니다. 당시에는 리노베이션 전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대사관에 갔다 오는 거는 프랑스와 굉장히 긴밀한 문화적 혹은 사업적 연관성이 있는 분들, 아니면 이제 가보기가 너무 힘든 곳이었는데, 이렇게 건축물을 직접 들어보고 내부 공간까지 다 문을 열어주셔서 경험을 했었고요. 여기는 왼쪽은 영국 대사관이고요. 오른쪽은 미국 대사관이고, 아래쪽은 다른 이제 근대 시기의 건축물들, 석조전들을 둘러보는 투어 코스였습니다. 미국 대사관이 압권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대사관은 아예 본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구간마다 도슨트를 두셔가지고 여기서 막 설명하고 면은 바로 이동해서 저쪽으로 가고, 미국 대사관의 규모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 그 다음에 이제 하비브 하우스라고 해서 대형 한옥이 있어요. 그런 내부 공간까지 소개하면서 한 500명이 다녀가는 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여기는 스위스 대사관인데, 경희궁 자이 아시나요? 이 근처죠. 예. 여기가 스위스 대사관이 경희궁 자이가 지어지기 전에는 굉장히 한적한, 그냥 뭐 주목하지 않은 땅이었는데, 이사를 갈까 아니면 이 땅에 남을까 남았더니 아파트에 둘러싸이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래도 여기 한옥을 반영한 건축물을 지어서 내부 공간을 만드셨는데, 이제 이렇게 아파트에 둘러싸인 대사관인데 가장 오픈된 마인드를 가지고 대사관을 운영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스위스 대사관에 일반 참여가 가능한 전시가 꽤 많아요. 그래서 스위스 대사관 가끔씩 들어가 보시면 저 공간에 들어가 볼 수 있는 전시가 있으니까 꼭 한번 찾아보시면 좋고, 오픈하우스 서울에서도 문을 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이제 첫 프로그램을 했는데, 당시 프로그램이 몇 개였냐? 30개였어요. 그리고 참가자는 800명이 채 안 됐습니다. 그럼 이거 무슨 돈으로 했느냐? 굉장히 대책 없이 맨땅에 헤딩을 했습니다. 제가 가진 카드가 있었거든요. 저는 건축 저널리스트로 25년간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전화 한 통으로 섭외할 수 있는 건축가들 명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산 정말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런 거 해보자, 서울에서 해야 된다라고 건축가분들 설득해서 함께 해주십사 해서 공을 찬 거예요. 정말 예산 하나도 없이 사람들 모집하고 하면, 그 당시에는 구글로 막 일일이 신청받고 아무튼 그렇게 맨땅에 헤딩해서 실과를 했는데, 2019년이 되니까 해마다 반응이 달라요. 이게 뭐지 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호응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에 저희가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신청을 받았는데 서버가 터졌습니다.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때 프로그램 수가 130개고 뭐 방문자 수도 2,000명인데, 실제 웹사이트에서 방문한
분들,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거의 뭐 17만 명, 21만 명 이분들이 계속 들락날락 하시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신청을 했더니 1초 컷이라고 불렸어요. 신청하자마자 마감되고 서버는 터지고 해서 저희가 돈이 있어서 이걸 하는 게 아닌데 비영리 단체고 우리는 그냥 건축을 알기 위해서 했는데 너무 서비스가 부족하구나 라고 절실하게 느꼈던 해가 바로 2019년이었습니다. 어쨌건 그래도 조금씩 이제 아르코에 후원을 받기도 하고 아니면 지금은 서울 대표예술축제로 해서 지원금을 조금 받고 있어요. 근데 금액이 너무 작습니다. 그 음악 프로그램이나 음악축제나 연극축제는 예술축제니까 돈을 많이 주세요. 근데 건축축제는 이게 뭔지 모르니까 충분히 안 주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제가 돈을 벌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마다 조금씩 이제 늘어나서 작년에 기준으로 보면 프로그램 수는 146개인데 굉장히 작은 규모예요. 왜냐하면 런던이나 뉴욕에서는 700, 800개가 열려요. 그럼 어떻다고 생각되시겠어요? 내가 그 시기에는 가볼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틀 동안만 열리고요. 그러니까 지금 오픈하우스 서울의 경우는 저희가 예산이나 조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 조건에 맞게 이틀 만에 우리가 하면 다 커버를 할 수 없으니 열흘 정도로 길게 늘여놓기도 하고, 그리고 또 프로그램 수도 저희가 이제 커버 가능한 정도로 아직 확장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좀 더 저희가 이제 많은 지지를 받고 확장이 된다면은, 조직화된다면, 나중에 재단으로 발전을 한다면, 더 많은 프로그램을 한다면 누구나 이틀 동안은 서울 곳곳에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가 단점이 있습니다. 서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적 공간에 대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여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생각보다 높아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문을 열 때는 거의 읍소를 하는 수준이었고요. 그래서 이번 한번 문을 열어주시면 오신 분들도 너무 이 가치를 알 것이니까 도움을 열어달라라고 하는데, 그래서 점점점 분위기가 바뀌어서 지금은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저희 집이 오픈하우스 서울에 소개돼서 영광이에요 라고까지 분위기는 바뀌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가 오는 것에 대해서는 겁을 내세요. 그래서 저희가 웹사이트에서 회원제를 하고 있습니다. 핸드폰 인증을 해야 되고요. 그 문턱이 조금 까다로워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저는 지금 그 과정을 모두 우리가 신뢰를 쌓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서로가 서로의 공간을 방문을 할 때 신뢰를 쌓고 있고, 이게 좀 더 늘어가면 어떻게 바뀌느냐. 사실 외국은 예약을 따로 하는 프로그램은 아주 소수고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문을 열어둬요. 진행 요원들이 있고요. 그럼 줄 서서 들어가면 돼요. 내가 그 시간, 그 이틀 동안은 내가 이 도시 여기 가고 싶어 해서 줄 서서 기다리면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치열하게 광클을 해야 예약도 하고 이제 사전에 이제 안내 문자 받아서 가는 상황인 거죠. 이 과정들이 거쳐 나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영역도 보호받고 사회적인 공적인 신뢰가 쌓인다면 저희도 언젠가는 한번 건축물에 방문하는 수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오픈하우스 서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느끼느냐는 이런 리뷰들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이 뭐냐면 이제 한 작가분께서 아까 말씀드린 그 100년 된 하수구 투어를 하고 나서 기록하신 거예요. 내가 뭘 착용했고 어디를 들어갔고 안창모 교수님이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신 게 그거였어요. 한 번은 족하다. 그리고 내 친구한테 꼭 권하겠다 라고 하신 분이고요. 오른쪽은 뭐냐면 정동교회의 죄송합니다. 정동교회 맞죠? 네, 정동교회의 오르간입니다. 저희가 정동교회 오픈하우스를 했을 때 오르가니스트 분께서 각 그 장치들 하나하나 저 별들이 어떤 소리를 내고 오르간에서 어느 시즌에 부활자는 뭘 틀고 하는 걸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아름답게 남겨주시기도 했고요. 이제 많은 리뷰들을 남겨주시는데 정말 인상 깊었던 건 그거예요. 이 근처이실 텐데 성 니콜라스 대성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교회 성당인데 평소에는 그 건물이 외부에서 인지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자기가 맨날 지나다니던 길에 이 건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하우스를 다녀왔는데 그 다음에는 이 길이 달라 보이더라 라는 게, 아마 오픈하우스 서울이 추구하는, 우리가 도시를 이해하고 우리가 이 도시에서 환대받는 경험을 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말해주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께서 그 집의 내력이나 이야기를 듣고서는
굉장히 뿌듯해 하십니다. 감동도 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하우스 홀은 건축을 직접 몸으로 체득한다. 내 공간을, 이 공간을 내 몸으로 경험한다가 취지였잖아요. 코로나가 터졌어요. 많은 축제들이나 행사들이 다 이제 멈춰섰죠. 이제 저희의 고민은 이제 그거였어요. 당시 뭐 온라인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아졌을 때 도시가 문을 닫았는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과연 건축의 직접 경험을 대체할 수 있는가? 영상이라는 걸 통해서 전달이 가능할까? 충분히.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안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나 메시지들을 영상을 통해서 전달을 해야겠다. 이제 다만, 이거를 최대한 그 공간에 오래 머무는 듯한 경험을 주는 걸로. 그러니까 당시 유튜브에서는 뭐 5분을 넘기면 안 되고 굉장히 익사이팅하게 감각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영상들이 만들어졌는데, 저희의 목표는 영상을 만들되 그 공간에 차분하게 머무는 듯한 경험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굉장히 주 목적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런 주제의 메시지를 좀 더 강화하자. 그래서 집의 공간이라는 주제에 집중을 했습니다. 당시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 같은데 기린 그림이라는 이타미준의 그 바다라는 다큐멘터리를 했고, 최근에 정영 선생님이 다큐도 했었던 기린 그림 등에 부탁을 드려서 저희와 함께 해주실 수 있겠느냐라고 청을 드렸고요. 흔쾌히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많은 그 축제도 아니고 한데도 이 취지나 이런 게 많이 공감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집의 공간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어떤 중간지대를 가진 집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해서 저희가 이걸 기획을 했습니다. 잠시만요. 사실 그래서 이때 저희가 오픈하우스 서울 유튜브도 만들었습니다. 유튜브에 오픈하우스 서울을 검색해보면 저희가 소개한 건축물들에 대한 영상 프로그램이 이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좋은 영상들이 많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은데, 이건 예고편이라서 지금 이제 여기에 나오는 영상 하나하나, 건축물 하나하나가 개별 컨텐츠로 다 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집의 공간에서 아까 잘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현관, 옥상, 발코니 뭐 이런 식처럼 우리가 폐쇄적인 아파트 공간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중간지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담으려고 했고요. 이제 구경하는 집은 뭐냐면 인테리어만 가지고, 그러니까 공간을 좀 바꿔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좀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저희가 이제 10편 정도의 영상을 제작을 했고 건축물 소개를 했죠. 그러니까 현장 프로그램을 할 수 없었으니까 개별 건축물들을 주제에 잡아서 이렇게 소개를 했고, 첫 해에만 이제 52만 뷰 정도를 기록을 했었고요. 이제 흥미로운 게 생겼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 월드와이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런던에서 시작했고 당시만 하더라도 저희가 50번째 도시였어요. 그런데 사실 개별 도시마다 열리기 때문에 도시 간의 연계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이제 뭐 교류하거나 하는 일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너네 열리니 우리도 열려 하면서 지내다가 갑자기 이게 전 세계가 문을 닫은 거예요. 도시들이. 그랬더니 온라인 컨텐츠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참에 도시들 한번 모여볼까? 라고 해서 만들어졌던 게 이제 월드와이드 페스티벌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아이러니하죠. 도시가 닫히니까 온라인으로 연결이 된 거예요. 이제 사실 우리나라는 코로나에 잘 대응을 해서 도시 자체가 이제 문을 닫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외국은 정말 락다운이라고 해서 도시 거리에도 못 난 도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사회에 이런 환경에서 한번 우리가 각자의 이야기들을 좀 해보자라서 이제 홍보가 됐던 게 오픈하우스 월드와이드 2020이었고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월드와이드가 열릴 때만 하더라도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영상 제작을 못해서 저희는 이제 따로 그 영상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라이브 같은 건 못하고 저희가 자체 제작한 영상만, 기린 그림의 예산만 했는데 48시간 동안
이제 타임을 정해놓고 이 나라가 3시부터 5시까지 해. 그러면 5시부터 어느 도시가 해. 그래서 서울은 몇 시부터 몇 시 하는데 저희가 라이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미 만들어진 영문 자막을 입힌 영상을 보내서 그걸 1시간 동안 트는 걸로 대체를 했고 그래서 48시간 동안 지구 2바퀴를 돌았습니다.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 런던이 완전히 이제 도시가 닫혔잖아요. 그래서 고프로를 탄 이제 관계자가 시의 허락을 맡아서 텅 빈 런던의 거리를 자전거를 타고 한 바퀴를 돌았어요. 그때의 그 기억이 전 세계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영상을 공유하고 라이브로 도시의 상황도 보고 그걸 경험한 게 아직도 좀 잊혀지지 않아요. 왜냐면 저희는 도시가 작동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첫 해에 그걸 하고 나서 그 다음 해에도 월드와이드 한 번 더 열자. 그때도 여전히 코로나가 기세에 등등했기 때문에 집에 대한 주제로 한 번 더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00년대는 영상으로만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다가 이렇게 한국에 대해 한국 건축에 대한 영상도 소개를 하고 2000년도에 그러니까 야외 공간은 좀 낮겠지 해서 이제 여기는 건축가 조병수 소장의 미음자 집인데 여기 정도는 마스크를 끼고 서로 조심하면서 이렇게 오픈하우스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몇 가지 이제 스페셜 테마를 그래서 2020년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었어요. 왜냐면 오픈하우스 서울이 한 번에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기회는 소수 인원이었는데 영상을 제작하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파급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제를 원하는대로 하더라도 영상을 좀 겸해야겠다라는 정책을 방향을 좀 세웠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좀 경험할 수 있게도 하고 현장 프로그램에 힘을 싣고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스페셜 테마로 3가지 정도를 진행을 했는데요. 여러분 고석공간 아시나요? 건축가 김수근은 아시죠? 김수근 선생님이 본인의 누이이신 김수자 여사의 여사를 위한 박고석 화백을 위한 두 부부를 위한 집을 지어요. 네, 그게 80년대에 지어진 한마디로 집으로서는 김수근의 유작이에요. 그래서 생전에 지금 저희 계신 분께서 이제 루이 분이신데 선생님께서 사시다가 이 당시만 하더라도 여기는 저도 못 가봤었어요. 왜냐면 저는 건축 기자로 웬만한 건축물들은 다 방문을 해봤었는데 굉장히 이제 인연이 사적으로 아시는 분들만 방문을 하는 정도이고 이 공간에 대해서 노출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집을 이제 팔게 되신 거예요. 연세가 있으시고 또 자녀들이 이곳에 살지 않기 때문에 집을 파는 과정이 너무 재밌습니다. 집을 처음에는 이제 기업이 사서 이 공간에 가치가 있으니 또 김수근 씨가 본인의 누이를 위해 집었으니까 얼마나 정성을 들였겠어요. 그래서 그 공간을 해치지 않는 조건에서 기업이나 아무리 박물관 이런 데서 사줬으면 하셨는데 그게 좀 원하는 대로는 안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일반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면접을 보셨습니다. 근데 이 공간에 사신 분이 건축을 알아서도 아니고 이 건축가를 알아서도 아닌데 어느 날 그냥 문득 네이버 검색을 하다가 주택을 좀 살아볼까? 라고 해서 검색을 하다가 시커먼 건물 하나, 이미지 하나만 딱 보고 부동산에 연락을 하신 거예요. 이거는 조금 독특한데 해서 연락을 했는데 이분들이 갑자기 부동산에서 저기 집주인께서 면접을 보시겠다고 하니까 이력서를 보내달라고 하십니다. 라고 하니까 이분이 너무 당황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도 응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연합뉴스에 계셨던 기자분과 이제 그 부부시였는데 이분들이 이제 면접을 보신 거예요. 근데 굉장히 인연이 되려고 했던 모양인지 박수자 선생님도 김수자 선생님도 워싱턴에 오래 사셨는데 이 분께서 워싱턴 특파원을 오래 하셔서 워싱턴에 대한 공통부모도 있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예상치 못한 주택을 구입을 하시게 된 거예요. 고석공간을 구입을 했는데 사실 여러분들 이제 생각해보면 문화재를 산 거나 다름없잖아요. 등록문화재가 등록이 되지 않았을 뿐이지 굉장히 오래된 주택, 그것도 건축가에서 알만한 건축가가 지은 집을 해서 함부로 손대지 않는 조건으로 매매를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도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뼈대를 이렇게 다시 이 공간을 바꿀 리노베이션 하지만 문화재적 관점에서 어떻게 고쳐야 되냐 자문을 얻어서 뼈대는 놔두고 주요 재료를 마감재를 놔두고 고칠 수 있는 부분만 고치고 해서 공간을 다시 하셨어요. 그때 저희가 물어물어 청탁을 드려서 오픈하우스 한번 해주시면 안 되냐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문화적인 마인드가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공간의 가치를 알고 그리고 이 공간의 이름에 걸맞는 건축주가 되고 싶다라는 마인드가 있으셔서 오픈하우스를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오픈하우스를 했고 영상도 찍었습니다. 인터뷰도 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유튜브에도 그 영상이 공개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너무 재밌을 거예요. 근데 인터뷰에 소개되지 않았던 말 중에서 인상 깊었던 게 왜 이 집을 사셨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름 있는 집을 갖고 싶었어요 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몇 동 몇 호가 아니라 고속공간이라는 게 찍혀있는 집의 택배 이걸 받을 때 자기는 너무나 행복하다는 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거야말로 자기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구나.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분이 선택지는 뭐냐면 서초동에 있는 반포에 있는 아파트를 살 것인가 고속공간을 살 것인가의 기점인 거예요. 그 당시에 매매할 때는. 근데 아직도 그 결정을 결코 후회하지 않으세요. 이 공간에서 경험하는 모든 그 공간에 대한 경험이나 그것들이 주는 충족감들이 너무나 만족스러우셔서 그래서 이제 오픈하우스를 하셨고 실제로 인터뷰도 다 해주시고 이제 가끔씩 피곤 청소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올해는 쉬지요 라고 하는 때 빼고는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오픈하우스 할 때 저희가 공개를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제가 지금 여기는 보여드리지 않겠지만 영상으로도 이 집에 대한 이야기, 각 공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저희가 이렇게 건축가나 이런 식으로 알려진 건축물을 하는 게 아니라 발굴을 했잖아요. 발굴을 하니까 뭐냐면은 건축물의 도면까지도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김수근의 모든 자료는 김수근 문화재단에 있거든요. 근데 문화재단에서 모든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집에 가니까 평면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학술적인 가치도 있고 연구 자료가 되는 것도 모두 스캐닝을 해서 웹사이트에 공유를 하면서 직접 발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김수근 씨 직접 메모가 남겨있는 도면들이나 이런 걸 발굴을 했고요. 또 다른 발굴한 주택이 있습니다. 여기 뭐냐면 청운동 주택이에요. 어느 날 이제 사무국에서 올해 프로그램 기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 동네에 김수근 씨 작품이 있던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나 청운동에서 그런 거 못 봤는데 했더니 간판이 걸려 있더래요. 청운동 주택 김수근이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김수근 씨 작품집을 아무리 뒤져봐도 청운동 주택에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 동네에 이걸 뭐가 지어졌다는 걸 아는 분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서 이거 어떻게 하지 했는데 컨택 포인트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우편함에다가 정성스레 편지를 써서 저희는 이런 단체고 이런 일을 합니다. 만나 주십시오라고 우편함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집에서 만난 것도 아니고 이제 바깥에서 만났는데 이 집을 사게 된 배경이나 김수근이라는 이름을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김수근이 60년대에 설계한 집인 거예요. 그거 뭐냐면 거의 첫 주택이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마다 이거 너무 두근거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수근 건축문화재단에서도 모르고 건축계에서도 모르는 집이 여기 있구나 라고 해서 두근두근 되다가 그런데 이때만 하더라도 이 집을 직접 방문하지 않았고 여기가 축대가 굉장히 높은 곳이라서 이 집의 실체를 이 사진들이나 이런 걸 몰랐었어요. 그래서 이거 김수근 씨가 설계한 집 아니면 어떡하지? 그래서 너무 난감한 거예요. 근데 그때 그분이 집주인이 건네주신 장롱, 그러니까 안쪽에 허가도면이 있더라. 그걸 받았다. 그래서 혹시 선생님 그거 사진 좀 보내주실 수 있어요? 라고 해서 부탁드렸더니 이제 사진을 딱 보내주신 게 이 도면인 거예요. 60년대에 허가도면 풀세트가 그 집 장롱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김수근은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가 안심을 해서 그럼 선생님이 저희 오픈하우스 함께 해주시면 어떻겠냐 했을 때 사람들이 직접 보는 거는 조금 부담스럽지만 영상은 찍자라고 해서 저희가 영상으로 소개를 했고요. 여기 소유주 분들도 이제 현대 계열사의 대표이사님이시고 그래서 이제 와이프분은 의사 선생님인데 같은 거예요. 이 집의 가치를
이제 이 집에 대해서 너무 가치를 알고 있고, 사실 이 집은 뭐냐면 당대 60년대 명동의 가장 큰 백화점 회장님 댁이래요. 처음 지어졌을 때. 근데 이제 자손들이 이제 이 집을 직접 사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유산 정리를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팔게 됐는데, 파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으셨대요. 만약에 지금 사시는 분한테 만약에 나중에 이 집을 다시 팔게 된다면 나에게 먼저 연락을 해달라. 그때 내가 다시 살지 고민을, 그러니까 사고 싶다라는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집에 대한 애착이 강하셨고, 보시면 초기에 김숙은 작업치고 굉장히 형태가 과감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김중업 씨 작품인가 싶을 정도로 형태가 굉장히 유려하고, 곡면 사용이나 콩쿠리의 형태나 모든 것들이 풍부해요. 근데 제가 이게 너무 감격스러웠던 게, 김원 선생님 아시죠? 김원 선생님이 공간 출신인데 김원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이걸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댁에서 별 멀지 않던데, 그래서 모셨어요. 촬영날 인터뷰 해주셔서 핑계대고, 근데 갑자기 무릎을 탁 치시면서 내가 입사하던 해에 이 집 설계했어. 그러니까 본인이 하신 건 아닌데 선배들이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 기억을 해내신 거예요. 근데 그게 인터뷰에 담았는데 전 굉장히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사연도 많고 이야기도 많고, 직접 물론 이제 방문까지는 허락하지는 않으셨지만 영상으로 소개할 수 있게 해주신 거고, 이것도 역시 영상을 통해 만날 수 있고, 그래서 한국건축은 지금 다른 거 할 때가 아니라 집에 장롱을 뒤져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절실하게 했고요. 이게 풀세트인데 50몇 장인데 어느 정도냐면, 이런 스케치들 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엔 조명이 있잖아요. 조명 디자인까지 모두 다 도면으로 다 디자인한 것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진 도면을 저희가 좀 발굴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하고 있는 이게 오픈하우스의 역할들이라는 게 아직 구축되지 않은 아카이빙들도 이제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문을 두드려 가면서 저희 함께 해주십사 이제 섭외를 해가면서 이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달아서 또 다시 이제 2002년부터 현장 프로그램들이 병행되면서 이제 코오롱 사옥이라든지 주택들, 여기는 대학역사관이에요. 이것보다 더 야외공은 풍부한데, 대학역사관 역시 회장님께서, 그 철강회사 회장님께서 다른 외부에 소개를 거의 안 해요. 대관도 안 해요. 다만 그 스티븐 홀이라는 건축가가 설계한 건물인데 공간이 굉장히 아름다운데, 이 취지에 너무 이제 공감을 해주시고, 또 스티븐 홀도 미국에서 직접 연락을 주실 정도로 오픈하우스 프로그램에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계시고요. 이제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건축가들이라면 누구나 다 참여를 하고 계셔서, 조민석 씨 역시 이제 여기가 어디냐면, 갑자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마포에 발전소 있죠? 맞습니다. 당연히 발전소 지금 리노베이션 중이잖아요. 그걸 설계를 조민석 소장님이 하세요. 그래서 발전소 리노베이션 바로 전에 그 공간의 원형 자체를 탐험하는 오픈하우스도 진행을 했었고요.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일부만 지금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제 저희 오픈하우스 홀 프로그램에 들어가시면 아카이빙이 잘 돼 있습니다. 저희의 목적은 좋은 건축물을 소개하는 거고, 건축물에 대해서 잘 아실 수 있도록 거의 매거진 수준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요. 설명글과 도면, 사진을 볼 수 있어서 이제 해마다 어떤 건물들이 소개됐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결국은 저희가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자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픈하우스 서울이 그냥 남의 집 직구경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와 건축의 어떤 중간지대, 공적 사적 영역의 중간지대를 좀 더 만들어야겠다. 중간역을 만들면 왜 좋은가? 그건 결국 뭐냐면 이 도시에서 우리가 환대받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지대가 생기는 거예요. 이 도시 서울에 살고 있는데 서울이 너무 커서 나의 도시 같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 제가 이걸 녹화가 내곡인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는데, 최근에 트위터에서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나에게 한 번도 정을 주지 않은 이 10세기 같은 도시라는 표현을 서울에 대해서 누가 쓰신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나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분은 그걸 소유에 관한 문제로 보시기도 하지만, 저는 그걸 어떻게, 그 영상 괜찮으실까요? 걱정은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어떻게 느꼈냐면, 이 도시가 내가 살고 있는 환경으로 나를 발붙이게 하고 있는가? 내가 이 도시에서 누리고 살고 있는가?
환대받고 있는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도 어디 나가서 편히 돈 내지 않는 공간에서 편히 머무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카페 아니면은 미술관, 박물관 이런 데 빼고는 내가 어느 한정소에 가서 위로를 얻는 공간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공간이 내가 어디에 가면 안전하지만 내가 모르는 사람이 어울려 있지만 외롭지 않은 공간들이 없는 거예요. 광장의 개념이 뭐냐면 개개인들은 사적인 존재들이지만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불특정 다수와 어울리는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광장이라고 칭하는 광화문 광장이나 어떤 장소에 갔을 때 내가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나? 굉장히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간지대를 만드는 경우가 가장 중요한 측면이고요. 또 다른 사회적 역할도 사실은 하고 싶어 합니다. 아직 했다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고 있는 게 뭐냐면 오픈하우스 뉴욕이에요. 오픈하우스 뉴욕은 워낙에 뛰어난 건축물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지만 애니얼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뉴욕은 사실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잘 알듯이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잘 운영되던 오픈하우스 서울이 9.11 테러 이후에 급속도로 경색이 된 거예요. 안전하지 않은 도시, 누구에게나 문을 열 수 없는 도시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 굉장히 이런 폐쇄적인 사회에서 우리는 이럴수록 더 개방을 해야 된다. 우리 도시는 그래야 더 건강해진다라고 개몽적이고 역동적인 시민생활을 제안을 하고 프로그램을 열었거든요. 그게 이제 오픈하우스 뉴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 이제 오픈하우스 서울은 뭐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 공적 인프라가 너무 부족하고 그거를 사적 영역이 채우면서 도시의 공공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리고 어떤 소유에 관한 부동산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강하고 건축을 문화로 본다거나 도시의 어떤 경험들을 공적인 공동체의 영역으로 보는 게 너무나 약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공적 사적 영역 중간지대를 만드는 게 중요한 추구하는 바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게 애니얼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뭐냐면 매해 주제를 정해서 행사 외에 1년 내내 뉴욕시와 함께 프로그램을 해요. 뭐냐면 앞으로 도시 이슈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같이 토론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도시가 인프라에 대한 문제를 얘기한다거나 계획이나 보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뉴욕시와 오픈하우스 뉴욕이 함께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주제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빙시티라고 해가지고 뉴욕 지하철 유명하죠. 낙후하고 더럽고 위험하고 이렇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고치려면 어마어마한 돈을 써야 되는데 결국은 그거예요. 모든 사회가 그 도시를 개선하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고 그 어마어마한 돈을 쓰는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공론의 장을 오픈하우스 뉴욕이 만들어요. 뭐냐면 뉴욕의 오래된 지하철 노선들, 안 쓰이는 데들 다 가보고 그 지도를 그려가면서 가보고 그다음에 토론회도 열고 전문가들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시민들이 제안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을 써서 하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1년 내내 이제 환기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또 뭐냐면 이제 스페이스 오브 저스티스라고 해서 범죄율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뉴욕에 유명한 감옥이 있는 섬이 있죠. 라이커스 섬이 있어요. 거기 역시 너무 낙후됐어요. 그거 개선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요. 근데 시민들이 아니 감옥에 왜 그만한 돈을 쓰니? 라고 한다면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걸 개선을 하면 범죄율이 낮아지더라는 이제 연구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걸 해야 되는데 이런 사회적 합의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법원도 돌고 감옥도 돌고 그다음에 오픈하우스 토이에서 직접 공간도 체험하고 토론하고 이런 모든 내용들을 1년에 걸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많은 것들이 쓰레기에 대한 논의는 쓰레기가 어떻게 수집되고 처리되는 모든 과정에 대해서 루트를 이제 따라가 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 도시는 나와 관계없는 게 아니고 나와 굉장히 긴밀하고 또 그 도시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그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참여해야 된다, 개입해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거죠. 사실 한국에서는 탑다운으로 떨어지잖아요. 시에서 정책을 세우고 우리가 비전을 제시하니까 이걸 하겠다. 반대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그렇게 수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도시가 작동되는 방식에 시민들의 참여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참여를 사실은 저희는 너무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페셜 테마로 해마다 조금씩 이제 제기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그와 관련된 것이고요. 제가 보여드리는 이 전시가 저는 굉장히 적절한 소재일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 2012년에 헤르조고현 드미론이라고 아시죠? 세계적인 건축가이고 이제 한국에도 건축물 설계를 이제 한 건축가이기도 하고, 이분이 뭘 설계했냐면은 엘필하모니 너무 유명하죠. 근데 그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전체 예산. 그 건물을 완성하기까지 들린 예산 1조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처음에 스타트를 했을 때 10여 년이 걸렸어요. 근데 그걸 뭐냐면 이 전시에서 그 과정을 뭘로 설명했냐면 이게 신문지만 모은 겁니다. 일간지들을 다 10년간의 주요 이슈들을 이제 해서 전시를 했어요. 양쪽 벽에 길게. 그래서 보면은 처음에 스타트를 해요. 민간에서 했다가 사업이 좌초돼요. 이게 약간 이제 지역 개선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기도 했기 때문에 공공에서 투자를 해서 공공이 이제 들어와요. 그런데 이것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시장이 막 잘려요. 그리고 누구는 감옥을 가요. 그리고 홀딩이 됐다가 다시 시작했다가 시민들이 부족하니까 시민들이 돈을 모았다가 이것도 또 막 위원회도 열리고 위원회장 잘렸다가 이 모든 과정들이 이 신문 기사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건물 하나가 지어지는 데까지. 그래서 이제 양쪽으로 주요 이슈들을 연도별로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결국은 뭐냐면은 이 건축물이 지어지는 거는 전쟁터인 거죠. 모든 이익과 어떤 의견들이 서로 이합집산을 이루면서 혹은 자기의 주장을 하면서 투쟁하는 어떤 전쟁터와 같은 거죠.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고, 중요한 거는 저한테는 신문만으로 건축의 이슈가 재구성되는구나. 저희 만약에 DDP만 가지고 신문 기사를 해서 이렇게 꼽아 놓는다 그러면 이 이슈가 안 나올 것 같아요. 패널들은 몇 장이고요. 몇 년 걸렸는데요. 건축가는 이런 컨셉을 가지고 있고요. 굉장히 납작하고 중요하지 않은 혹은 충분히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로 구성되는 신문들이 사실은 우리 사회의 일간지의 건축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을 일반 사회면에서 다룰 때 우리의 어떤 사회와 굉장히 밀집하게 다루는 것, 그리고 정확하게 다루는 것, 해상도를 높여서 다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무관하지 않게 서로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들이 저에겐 너무나 인상적이었고요. 결국은 뭐냐면 이때 나왔던 이제 영국에서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만약에 영국에서 1조를 들여서 이 건물을 짓겠다면 과연 지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디언지에서 던졌어요. 그 말은 뭐냐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엘필하모니는 그 건물을 보기 위해서 찾아오기도 하고 이제 오케스트라를 직접 보기 위해서도 어마어마하게 관광객들이 찾아오거든요. 1조를 투자를 해서 도시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그 예산이 들여진 거예요. 10여 년 동안. 근데 결국 그건 뭐냐면 옳다 나쁘다 그럴 수 있다 아니다가 아니라 그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이 괜히 건축은 그 사회의 종합적인 총체적인 결과물이다, 예술 작품이다라고 하는 게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이슈도 걸려있고 경제적 이슈도 걸려있고 우리 시민들의 공감대도 있어야 되고, 아니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왜 그렇게 비싼 돈 들여서 건물을 지어야 돼? 라는 이야기가 당장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건 당연한 요구일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지어야 돼라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그 도시는 랜드마크를 갖게 된 거고요. 혹은 그런 랜드마크가 없어도 도시가 아름다울 수 있어 라는 가치를 표방할 수도 있고요. 결국 그래서 저는 이걸 항상 사례를 드는 것들이 우리 도시가 구성되고 조성되는 과정에서 시민들은 얼마나 참여되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주목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이야기들을 충분히 많이 하고 그 조성 과정에 긴밀하게 개입할 수 있는 어떤 장치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결국 이제 저희 도시 환경이라는 게 우리에게 어떤 경험을 주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더 나은 도시와 건축을 위해서 공간 경험을 하는 거고, 오픈하우스 서울을 이렇게 하는 것도 그냥 비싼 건물 아니면은 이렇게 누가
얼마 들여가지고 집 졌다라고 하는 거를 자랑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그 공간에 왜 이런 공간들이 만들어졌고 왜 우리에게 이런 공간들이 필요하고 그것들이 시민들이 많이 경험을 하면 할수록 우리 도시 공간에도 그걸 요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공공공간에도 시민들이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해요. 이 서소문 성지 박물관처럼 빈 공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공공공간에서 이렇게 공간 낭비했어라는 말이 다행히 요즘은 많이 안 들리죠. 근데 그런 말들이 나올 때 사람들이 숨 쉴 공간들이 누구나 와서 머물 수 있는 공간들이 이렇게 좋은 건축물들이 필요해 라는 것들이 우리가 좀 많이 이야기하면 할수록 우리 도시 공간도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오픈하우스 서울이 계속 꾸준히 이야기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아까 이제 쉬는 시간에도 가끔 물어보셨는데 오픈하우스 서울은 매 해마다 10월에 열려요. 10월에 열리는데 경쟁률이 너무 치열합니다.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그래요. 예산이 많으면 프로그램도 확 늘리고 관리를 할 텐데 그래서 아직은 저희가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해서 프로그램이 개수는 한정됐는데 하고 싶으신 분은 너무 많아서 광크를 하시다가 너무 지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는 추첨제로 바꿨습니다. 신청만 하고 결정이 나면 추첨을 막 돌려요. 라이브로 중계를 해드리거나 아니면 결과물을 이제 공지해드리면 당첨이 되는데 경쟁률은 10대 1에서 20대 1 혹은 더 올라가기도 합니다. 근데 한 가지는 여러분들한테 조금 사실 올해 좀 결정은 안 났는데 원래는 작년까지는 60대 이상에 대해 베네핏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르신분들 이거 광클하게는 도저히 안 되거든요. 그래서 60대 이상은 경쟁률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신청만 하면 되시는 분들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왜 올해 만났을까라는, 왜냐면 올해 저희가 웹사이트를 개편하면서 이걸 이제 베네핏이 추첨제로 바뀌니까 굳이 의미가 없어져서 이걸 나누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인증하시고 신청하시고 좋은 경험을 많이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에게도 많이 갔으면 좋겠고요. 결국은 저희가 이 공간들을 갈 때 꼭 부탁드리는 게 있어요. 양말을 신어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려요. 주택을 가야 되고 또 이제 사적 공간에 갈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지대라는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생각보다 저희가 남의 공간에 갔을 때 지켜야 될 예의가 안 갖춰있는 사회라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행사할 때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타인의 공간을 방문할 때 지켜야 될 중간지대에서 마치 광장에서 서로가 서로를 지키면서 만나듯이 공간에서 만나듯 이런 경험들이 많이 쌓이면 우리도 뭔가 이 도시에서 환대받고 좀 정겨운 기분으로 좀 누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